문명이 전환하는 시기에는 전염병이 크게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시는 중세 말기에도 흑사병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또 20세기 초 1919년 3.1 독립만세를 부르기 직전에도 스페인 독감이 크게 유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예가 아니어서 건국 시기부터 세종이 왕위에 있는 동안 약 60년에 걸쳐서 무려 97건, 연평균 1.6건의 전염병이 유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전염병 중에서도 세종 21년에는 황해도 지방에서 이른바 악질이라고는,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정말 악질이야라고 할 때 난치병, 저건 정말 낫을 수 없는 병이라는 의미가 악질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악질로 죽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4년이 지난 세종 25년이죠. 1443년에는 함길도에서 약 1800명이 유형병에, 사료에서는 질역이라고 했습니다. 질이라는 말은 급성병이라는 뜻이고요. 역이라고는 표현은 유행병이라는 뜻입니다. 유행을 하는데 걸리기만 하면은 죽는 그런 병이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서는 전염병의 유행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종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세종은 그렇게 거듭되는 유행병에 창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채 의료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수한 의료 전문 인력을 키웠던 겁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의학 수준을 높이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맞추고 또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또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약자들, 그 사람들이 결국 질병에 가장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성리학적 통치 철학이 바로 전염병 문제 하나를 대처하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는 후세의 귀감이 되었던 것이다. 그때 정말 우리가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정말 골치 아픈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성부의 명령을 해서, 한성부라면 지금의 서울이죠. 서울시죠. 서울시의 명령을 해서 아무래도 제일 인구가 밀집되어 사는 지역이 서울이고 서울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매장법을 정해가지고 만약에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불행하게 죽으면은 며칠 내에 반드시 흙을 파고 무덤을 만들어라. 그리고 만약에 그런 가족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마을에서 어떻게 처리해라.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사형에 처한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기강을 세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수년 내에 우리나라에는 버려지는 시체가 없어지죠. 그리고 따라서 이제 시체로 인해서 생기는 또 다른 2차, 3차의 피해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면 과거에는 약자들은 더욱더 큰 궁지로 몰리게 됩니다. 아프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농사를 못 지으면은 그 땅을 다른 사람이 마음껏 갖다가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지금 3월 하순인데 아직도 밭갈이를 안 했네. 이거 우리가 농사 짓자 해서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는 되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자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약자들의 땅을 약탈을 하는 거죠. 세종은 그런 현상을 놔두지 않았습니다. 좌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법을 정했냐면 세종은 항상 그런 법들을 정합니다. 남의 전답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작을 했다 하더라도 5년 이내 그가 경작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은 5년이다. 그 안에는 반드시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느니라 하는 그런 법을 이미 세종 초기에 만들었다. 여기서도 보면 약자를 보호하는 데 세종이 다각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나깨나 백성을 보호하는 왕이었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것은 철학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즐거움도 슬픔도 백성과 함께 해야 된다. 전염병이 유행한다고 해서 이거는 모를 일이야. 우리 기술 수준으로는, 우리 의료 수준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포기하고 산에 가서 제사만 지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나에서부터 10가지 다 만들고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약방문이라면 이제 약을 지어서 약재를 지급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가령 쑥과 마늘과 뭐 생강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달이면은 감기에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준 거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성심성의껏 돌보았던 사람들에게는 효자라든가 효부라든가 또는 연료로 인정을 해서 표창을 해주고 그런 가족의 구성원들 가운데서 쓸만한 사람들에게는 벼슬도 직접 주고 이렇게 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데에 많은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료기관을 지방에 보급하고 의사들도 의원이라고 했죠. 실력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서울로 데려다가 기르는 그런 교육까지도 하게 됩니다. 전염병과 싸우려면은 결국 관리들이 앞장서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지금도 질병관리청 그 사람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문제를 대처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당시 세종의 시대에는 도성 안에 즉 서울 안에 환자들을 돌보는 데는 왕이 직접 나섰어요. 왕이 직접 나서고 그 전문기관 세 군데와 협력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지방관들이 성심성의껏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법으로 하나씩 만들어 감으로써 결국 이 다음에 똑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적에 허둥지둥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선례들이 많이 축적이 돼가지고 뭐라고 왕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도 이제 전염병이 유행했는데요. 내가 여러 해 동안에 여러 조항을 이미 만들어 놨으니 그 조항을 착실하게 지켜서 백성들을 돌보아라. 이런 지시가 내려올 정도였다.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왕이 우리 사회의 가장 최저층,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비들이죠. 그 노비들의 생명을 염려했다. 그들의 안위를 걱정했다. 공노비든 사노비든 국가노비든 개인노비든 그들이 전염병에 걸린 질환을 보였을 때에는 병이 완전히 나은 다음에나 일을 시켜라. 중간에 만약에 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죽게 되면 너희들의 책임이니라. 이렇게까지 즉 왕은 노비의 부모의 역할을 스스로 떠맡았다.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린 여기서 최소한의 의료, 복지 혜택은 조선 사람이면 누구나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울 사람이든 시골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누구나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왕은 철저하게 믿었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 그런 점에서 그 시대가 완벽하진 않았죠. 시대적 한계가 있어서 그들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에 분명히 제한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코 포기할 줄 모르는 왕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